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또 일요일 밤 8시가 되었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또 다음 주를 준비해 보는 시간인데, 그래도 지난 한 주는 제가 815의 그 일요일 밤 주간찐 시향을 촬영한 이후로 가장 그래도 분위기가 그나마 괜찮았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힘들었었고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시장에서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있죠. 연초 이후부터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조금 가벼운 주말을 보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있죠.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가 많고 또 다음 주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랠리는 즐기되 항상 우리는 또 조심조심 경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요일 밤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한 주를 한번 정리를 또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함께 하시죠. 자, 키맨과 함께하는 주간 찐시황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한 그 2주 전부터였나요?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써드렸다가 저희 대표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롱런 하려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살짝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제가 이제 톤을 다운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산타랠리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2주 전에 주간 찐시황 방송에서 용기와 인내라는 표현을 써드렸던 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지금은 10월 말은 11월을 앞둔 10월 말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좀 이겨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직 이제 이 더현대서울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더현대서울에 이제 5층과 6층에 가시면 이러한 광경을 가족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그 더현대서울의 뭔가 분위기도 한번 체크할 겸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무신 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일요일 밤에 그래도 보시라고, 기분 좋게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사진을. 자, 이렇게 또 요런 산타 요런 뭐라 해야 되나,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예쁘게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한번 좀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참 이 산타 분위기를 보면서 옆에 이제 번티드 번인가요? 번티드 번 맞나?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번티드 번이라고. 그 햄버거를, 가장 기본적인 햄버거를 먹으면서 음악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 비슷하게 분위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이제 저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이제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였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 아주 큰 바람의 방향은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결정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CPI가 시장에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 자료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그 자료가 제가 보여드렸던 시점에 이 50bp 인상 확률이고요. 요 오른쪽이 75bp 인상 확률입니다. 언제? 12월 14일에. 네, 12월 14일 FOMC 회의가 있을 때 그때 50bp 올릴 확률이 50%대, 75bp 올리는 확률이 40%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면서 좀 물가가 조금 꺾일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50bp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면서 시장이 뭔가 그때부터 아주 큰 변화가 변화무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멘트는 제가 이제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일이 11월 7일인가요, 그러면? 네, 11월 7일 맞을 거예요. 네, 월요일 날 저희 프라임클럽 이제 KB증권의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제 보내드렸던 이제 내용인데 11월 10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할 거고, 만약에 11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핵심은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카카오페이도 상한가하고 막 이 낙폭 과대 대형 성장주들이 주가가 다 뛰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생각했던 거 기대치를 충족을 하면 걔네들이 가장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제 공부를 우리 8.15 가족분들하고도 했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 US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슬로우했다라는 거죠. 뭐보다? 기대했던 것보다잖아요. expect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더 슬로우하게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여기에 이제 시장에 환호를 한 거고, 미국 중간 선거와 결과와 관련돼서는 별로 시장에서 크게 뭐 임팩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 물가의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자, 일단 CPI는 7.7% 전년 대비해서 그죠? 7.7%로 8자가 아니라 7자가 나오면서 환호를 했고, 특히나 이 식료품과 에너지 이 변동성이 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50bp 인상 가능성이 무려 83%로 엄청나게 뛰어버렸습니다. 그 물가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은 17%대로 아주 낮아졌네요. 그죠? 그래서 금리는 지금 75, 75, 75, 75, 그 다음 어떻게? 50.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많이 핍박을 받았던 애들이 가장 세게 튀어오르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공유를 했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 목금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와의 관계를 데칼코마니라는 표현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제 써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드리기 전에 어쨌든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지난 10일 날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글로벌 시장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게 뭐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고물가, 그 다음에 고환율 환경이 만들어졌던 게 최근에 시장을 힘들게 한 요인들이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주간 찐시황 방송에서 용기와 인내를 이제는 가지고 물가 지표의 방향을 보고, 그때 이제 시장이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요. 용기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용기였고, 이미 주식 부진이 풀로 가득 차 있으신 분들한테는 인내를 가지자라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자, 데칼코마니가 무슨 이야기죠? 이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미술 시간이나 이렇게 다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도화지인가요? 도화지 한쪽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칠해놓고 여기를 반으로 툭 접었다가 펴면 딱 대칭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데칼코마니다라고 하고, 프랑스에서 최초로 데칼코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영어로는 데칼코마니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뭐가 데칼코마니냐면 우리나라 환율과 코스피는 데칼코마니입니다. 딱 접었을 때 정확하게 대칭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자, 한번 보시죠. 95년도, 항상 제가 이제 95년도는 대학교 때 입학했던 때라고 말씀드리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 코스피는 폭락을 하고요. 반대로 이게 안정을 찾고 원화가 강세로 내려오면 코스피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안정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면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자, 2008년도 2009년도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코스피도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코스피도 올라오고. 자, 가장 이제 최근을 한번 볼까요? 네.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로 최근에 이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코스피가 박살이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절반으로 접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가장 오른쪽 한번 보시죠. 달러 원 환율이 검은색이 탁 내려오니까 코스피가 위로 팍 튀는 거 보시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그러면 2022년 연초부터 지금까지만 조금 축소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훨씬 더 눈에 보이게 그려봤습니다. 어떻나요? 여기가 절반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절반이고, 도화지를 절반으로 딱 접었다가 펴면 완전히 반대의 그림이 만들어지죠. 네.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코스피도 내려오는 그림이고, 반대로 가치가 이렇게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고요. 다시 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코스피 박살나고, 또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코스피 반등 주고. 자, 8월달 이후 원화 가치가 1,300원에서 1,450원까지 폭락을 다시 시작합니다. 코스피 박살나죠. 자, 최근에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1,330원과 1,440원을 그 머리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도 최근에 더 이상 안 빠졌잖아요. 2200선 정도 전후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빠지고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니까 코스피도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 투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 나 본전 오기만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주식 쳐다보나. 아마 최근 하락장에서 그런 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뭐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니까 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고 계속 주식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여러분들의 다 선택이시니까요.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식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나의 성향과 이게 안 맞다 생각이 되면 사실 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게 맞죠. 예, 맞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여기서 우리가 밀려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살아만 남으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멘탈을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이 딱 그런 구간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한다면 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과 우리나라 주식시장과의 관계는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화가 가치가 강세를 다시 보이니까 코스피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잘 머릿속에 데카코만이라는 용어와 함께 키워드와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지난번에 아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다인 게 8월달 이후로 처음이다.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 볼린저 밴드가 달러 원 환율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에 터치를 한 게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부의 선을 타고 완전히 밑으로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도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과하게 빠지면 반등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올라가던 추세에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았다가 꺾이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보이고 있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주 초반에 그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흥국생명 사태. 그죠? 흥국생명이 원래는 그죠? 조기 상환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때부터 우리 외화 표시 채권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정부에 제가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부의 압박, 금감원장의 뭐
책임지게 하겠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러한 발표와 함께 흥국생명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렸잖아요. 원래 방향을. 우리 조기 상환하겠다. 그죠? 그러면서부터 이 달러원 환율이 급격하게 다시 안정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자,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 이게 다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앞에 통화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된다. 앞에 통화, EUR, 유로화도 강세, 파운드화도 강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통화를 보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빠진 거잖아요. 빠졌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달러의 약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에 통화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지금까지 그렇게 엔화가 약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번엔 150엔까지 가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벌써 하는 사이에 최근 엔화 이야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엔화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또 달러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통화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거 또 하락했네? 그럼 달러와는 약세였고, 누가? 뒤에 있는 통화 강세네요. 누구죠? 차이나의 위안화입니다. 차이나의 위안화. 차이나의 위안화의 강세 영향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나요? 바로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살아나면서 위안화가 급격하게 약세에서 강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 그림만 먼저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 네. 위안화가 최근에 어떤 그림을 보였는지. 자, 위안화 한번 보면. 자, 7점 보시면, 그죠? 7점 얼마까지 갔나요? 이게 7점 거의 35 위안까지 갔던 위안화가,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던 위안화가 급격하게 지금 7.08까지 꺾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시점이 무렵에 어떤 뉴스들이 주로 나오고 있나요? 최근에 제로 코로나의 빗장을 풀 수 있다. 그죠? 중국이.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중국도 본격적으로 뭔가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고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주식시장에 업종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제가 매크로를 조금 하다 보니까 가족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인데, 글쎄요,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충분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도 이코노미스트처럼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그렇게 저는 고학력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조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앞에는 달러고 우리나라 원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엄청 빠졌네요. 2.7%. 그러면 앞에 있는 통화가 달러가 아주 약한 거고, 뒤에 있는 통화인 원화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강한 그러한 그림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 내일이죠. 내일 시장에 이제 원화 강세로 영향을 주면서 시작을 하겠죠. 네, 그 부분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달러의 강약에 따라서 업종의 영향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업종 이야기 하나만 먼저 좀 해드릴까요? 혹시라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달러가 강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신흥국 주식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돈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가 미국의 달러가 강하면 한국의 원화는 팔고 미국으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가라는 것을 계산할 때, 유가를 표시할 때 뭐라고 하죠? 배럴당 몇 달러. 그죠? 배럴당 몇 달러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다 달러 베이스라고, 달러 베이스. 그래서 달러가 강하면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좀 약하게 되고, 달러가 약해야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다시 약하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움직이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강하게 또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시고, 자, 제가 그래프도 항상
자료실에 넣은 자료에다 항상 들어가 있죠.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파운드화 강세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예. 그러면 이 세 개의 통화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니까 얘네들이 아주 강하니까 달러화는 지금 최근에 박살이 나는 거죠. 약세. 아주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11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얼마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106까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우리 신흥국 증시가 폭등을 하죠. 중국도 폭등하고 홍콩도 폭등하고 우리나라도 폭등하고. 그죠? 네, 이런 그림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지금 아주 약하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우리 고환율이 우리한테 많은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또 하나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도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우리 고속 성장을 하는 또 실적이 지금 당장 없는 고속 그 성장형 주식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금리도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 이번 주 들어와서 급격하게 4% 위에 있다가 팡 떨어져서 3.8% 금리. 그죠? 금리도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전반적으로 슬로우해지고 있다. 자, 2년물 금리는 뭐죠? 2년물 금리는 연준의 페드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금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물 금리도 4.6에서 4.7 거의 뭐 5%를 육박할 것처럼 올라가더니만 물가지표 딱 나오자마자 지금 빵 이렇게 4.3%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이 좀 무거운 환경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거의 안 보여드리고 있죠. 왜 안 보여드리고 있나요?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주요한 마디지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마디지수를 밑으로 깨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최근에 잘 보여드리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힐드, 미국의 대표적인 이 공포지수인 하이힐드와 나스닥 지수 연초 이후부터 업데이트를 해서 그려봤는데요. 자, 하이힐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나스닥 빠지고, 하이힐드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스닥 빠지고, 하이힐드 올라갈 때 나스닥 빠지고, 그죠? 최근에 하이힐드 이렇게 올라갈 때 나스닥 빠졌는데 이번에 5% 제가 중요한 마디지수가 5%라고 말씀드렸죠. 5%를 깨고 내려왔고 그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더 이상 10,000포인트 초반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가 그죠? 최근에 반등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미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안정적인.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도 바닥 잡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하이힐드와 함께 제가 중요한 지표로서 보여드렸던 게 뭐죠? 유로 하이힐드였습니다. 왜? 워낙 유럽 쪽에 이슈가 많으니까 뭐 영국의 총리 이슈, 이탈리아의 뭐 극우 정당의 집권 뭐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하이힐드 보다가 또 하나 이것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유로 하이힐드였고 최근에 안 보여드리고 있죠. 왜? 유로 하이힐드의 제가 마디지수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6% 이거잖아요. 6%. 네, 이거를 깨고 내려와야 된다. 이거 위로 많이 올라가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하이힐드도 10월달 중순 이후부터 보시면 6%를 깨고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안 드렸던 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로 하이힐드가 많이 급등을 하고 미국보다 더 안 좋았는데 최근에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나쁘지 않은 부분이죠. 환경이. 자, 그래서 자, 고금리가 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항상 요 그림과 요 그림을 가지고 매번 거의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식 원데이, 투데이 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고 나갈 거 아니면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 금리와 시장의 주식 시장의 관계, 금리와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관계는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고물가에 따라서 고금리의 환경이 이렇게 꺾이니까 고물가 고금리 때 퍼가
박살이 났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근데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지금 조금 완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됐잖아요.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프리미엄이 이렇게 꺾이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됐나요? 물가가 좀 꺾이면서 물가가 좀 꺾이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시장의 퍼가 빵 올라오는 뛰어오르는 그런 그림. 그래서 그동안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자, 왜 이제 그 좀 고밸류 고속 성장 주식들이 최근에 연초 이후에 많이 빠졌냐? 계속 고물가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여기 이게 이익인데요.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금리가 올라오니까 더욱더 치명적으로 받게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올라오는 만큼 돈만 좀 많이 벌어주면 그나마 버틸 텐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고속 성장도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는 특히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익이 없잖아요. 바이오는 이익 분자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오니까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뭐 주가가 박살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다?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 주에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 건 아닌데 올리던 폭이 꺾일 수 있다. 조금 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기대감만 생기니까 이게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요 CF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밑에 분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것 때문에 연초 이후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 좋은 환경들 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의 흐름이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흥국생명 사태 이후로 환율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좋아지고 있긴 한데 채권 시장 쪽은 여전히 조금 아직은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지표로만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더 커지면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뭐 기업 어음과 CD 그 양도성 예금 증승과의 스프레드도 여전히 많이 폭등하고 있는 채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원래 이렇게 채권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이 같이 안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신용 스프레드 급등할 때 주식시장 폭락을 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때 주식시장 올라오고 이런 그림인데 아직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뭐 크게 작용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장의 변수들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번 주 뭐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은 요겁니다. G20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14일 날 첫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첫 대면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국 수장들이 정상회담에서 특히 바이든과 시진핑은 갈등이 심했잖아요. 뭘 두고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고 갈등이 심했는데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갈지 아마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뭐 그 입장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우크라이나가 8개월 만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 남부의 헤르손을 탈환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도 아마 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또 업종 영향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 변수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증시에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미국 증시,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직까지 뭐 딱히 큰 정부 뭐 시진핑 입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의 변화가 사실 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의 수순으로 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건 없는 이야기 아닌 것 같고 자꾸 거론이 되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은 이미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다.
자, 제로 코로나가 내년도 3월 달에 23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미 주식시장은 기대감은 그 전부터 반영해서 움직인다. 항상 주식시장의 성격은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도 아마 우리 시장, 뭐 글로벌 증시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주말에 나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뭐 중국어를 아주 기초 단계만 제가 20년, 아니다. 제가 20살, 21살 때 중국어를 제가 배웠으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중국어를 배워서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번역할 수는 없고 시장에서 번역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밀접 접촉자, 뭐 입국 격리자의 뭐 이런 기간을 7+3에서 5+3으로 단축시킨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PCR 검사도 뭐 이 2차례 하던 것을 1차례 한다. 항공편의 서킷 브레이크도 취소한다. 등등. 이러한 세부 정밀 방역의 세부 조치들이 결국에는 좀 제로 코로나 완화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주는 어떤 또 주도주가 시장을 또 이 산타랠리가 이어진다라면 나타날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먼저 가장 핵심은 첫 번째 포인트는 낙폭 과대주들의 저는 순환매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제가 이제 11월 7일 날, 11월 7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그죠? 월요일 날 제가 저희 KB증권에 저한테 이제 투자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린 내용이 낙폭 과대의 주에 순환매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딱 그런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낙폭 과대주 순환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항상 시장이 변곡점이 나타나면, 변곡점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곡점이 만약 이렇게 나타날 때 뭐가 가장 먼저 움직이냐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핵심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아주 큰 종목들이 일단은 먼저 튀어오른다. 일단은 뭐 펀더멘탈이고 실적이고 뭐 보통은 뭐 우리가 나발이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조금 뭐 따지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고 일단 많이 빠진 게 장땡이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을 일단은 먼저 튀어오르게 되죠. 왜?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반등을 주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낙폭 과대의 순환매를 예상을 했고요. 자,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월가에서 만들어진 용어인가요? 아무튼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캡처를 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주가가 급락한 후에 임시로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폭락장이긴 한데 아주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폭락장에서도 가끔씩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두고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입니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죠.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를 옥상에서 좀 떨어뜨리도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죽은 고양이임에도 튀어오른다 라는 것으로 월가에서 유래한 문장이다 라고 위키피디아에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는. 그래서 아주 시장이 낙폭이 심한 상황에서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가족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우리 8.15 하셨분들한테도 연초위에 낙폭이 심한 1조 원 이상의 대형주 중에서 낙폭이 심한 종목들 리스트를 계속 자료실에 넣어드렸잖아요. 그죠? 자, 차트로 보면 이러한 그림이 위키피디아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많이 올랐다가 변곡점에서 이렇게 펑 빠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쫙 빼더라도, 그죠?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 자, 보시고. 자, 지난 제가 금요일날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8% 7% 올랐을 때 보니까, S&P가 5% 올랐을 때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가 금요일 아침에 보여드렸으니까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물가 지표 발표되고 폭등을 했을 때 세게 움직인 종목들 20% 30%막 움직인 종목들이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니까 와, 이 YTD가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거든요. 예, 90% 빠지고 70% 빠지고 95% 빠지고 50% 빠지고 대부분이 그죠? 많이 오른 종목들이 보시면 50% 이상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들, 요 한 종목을 제외하면 벌텍스 에너지라는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낙폭 과대주, 예, 그 다음에 그 금리 올라갈 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제 플랫폼, 인터넷, 바이오, 게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 개장 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리스트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 같고 그 산타랠리의 주도는 얘네들이 다 이 식으로 인해서 1 플러스 R N승의 CF 요거가 올라오면서 주식 가치가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이들이잖아요. 왜? 숫자가 없고 계속 실적이 박살나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전에 고속 성장주 느낌을 컨셉이 가지고 있었고, 자, 이들이 연초 이후에 74%로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하라고 했고,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칠해드린 이유가 혹시나 이 종목에서 진짜 내가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드린 그나마 이런 것들은 좀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색칠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 힌트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딱 뭐 언급을 해드리기는 조금, 저도 제도권 증권사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 자, 아무튼 그 밑에 리스트들은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개장 전에 우리가 그걸 공유를 드렸었고,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를 제가 그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금요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죠. 연초 이후에 74%가 빠졌다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드린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차라리 제가 그냥 제 목숨 걸고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페이 찍으세요라고 강조를 할 걸 그랬나 봐요. 그죠?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제가 뭐 그 KB증권에서 언젠가 은퇴를 하고 어디 이제 제도권에 속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좀 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와이프가 그 벽에 똥칠할 때까지 회사를 다녀라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자,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상한가,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갖고 종목이 몇 개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한 16개 정도 되는데 16개 중에서 10% 이상 오른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되네요. 이게 9.9니까 뭐 거의 10%네요. 네. 8개 종목. 그러니까 16개 중에 8종목이 반토막이 아니네요. 그냥 절반이 뭐 금요일 날 10% 이상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입니다. 왜? 낙폭 과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가 뭔가 이슈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변곡점이 만들 때는 다음에도 항상 가정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 많이 빠진 종목.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어쨌든 지금 KB증권에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유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료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까요, 가족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용기와 인내라는 키워드를 2주 전에 써드릴 때 그런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제 주위의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다들 비관적인 내용들 일색이다. 그리고 지금 제도권인 증권사들이 내년도 주식시장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 사업의 방향성을, 왜냐하면 우리 연말 이렇게 11월, 12월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처럼 팀장급들, 부서장, 뭐 그다음에 본부장, 임원분들 모여서 이제 내년도는 뭘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회사의 약간의 바램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주식 쪽 정보보다는 약간 좀 금융상품과 관련된 그런 금융상품 관련된 컨텐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회사에서 저한테 약간 풍기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공유를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왜? 원래 주식시장 힘드니까 내년도도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워낙 비관을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것들을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당연히 비관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관론을 지금 다 최근에는 또 비웃듯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표현을 해놨네요. 근데 죽은 고양이의 반등인가? 이거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죽은 고양이의 반등인가?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한번 이럴 때 한번 심리를 여러분들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이었나요? 10월 29일이네요. 10월 29일 날 제가 주간 찐시황의 방송 주제가 비관론의 정점인 것 같으니 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라면 조금씩 오히려 좀 많이 빠져 있고 괜찮은 종목들을 조금씩 사야 되는 위치. 특히나 우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이야기했었고, 그죠? 재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보다가 하이닉스 쪽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꾸준하게 이야기를 나눠 드렸었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반대로 나는 이미 주식은 물려가지고 연초부터 지금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라는 분한테는 지금은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허벅지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죠? 인내를 지금 가지고 버텨야 된다. 11월 달에는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 변곡점 상세가 좀 더 이어질지, 그 다음에 낙폭 과대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지,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 표는 뭐냐면요, 연초 이후부터입니다. 연초 이후. 연초 이후에 업종별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 상입니다. 누적 순매수 금액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많이 산 업종 기관들이 산 걸 볼까요? 뭐죠? 전기 제품이네요. 전기 제품. 여기에 제가 몇 개 분류가 되어 있냐면 48개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업종을 제가 48개로 업종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눴기 때문에 이 전기 제품이라는 업종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업종에는 거기 LG 엔솔 2차 전지,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전기 제품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느낌이 오죠? 맞다. 키맨이 방송에서 맨날 LG 에너지솔루션, SDI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기관들이 사고 있다 이야기 했었지,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전기전자 제품 업종을 연초 이후부터 가장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간, 최근 한 달간으로 봐서도 비슷해요.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판 것들은 어딜까요? 그러면 반도체,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위메이드와 뭐 펄어비스가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이들이 공통적으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팔았네요, 이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연초 이후도 그렇지만 최근 한 달간에도 이 비슷한 수급적인 흐름이 업종별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네들을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할 때 빈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의도에서는 뭐 수급적으로 빈집이다. 왜? 이미 많이 팔아왔고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죠. 빈집 상태다. 수급적으로 공백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주말 금요일 날 운영사 쪽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하면, 얘들을 다 비워놨잖아요. 빈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놨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쫄리는 거죠.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나 쟤들 별로 안 채워놨는데 막 주가가 튀니까 이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안 따라잡으면 소외될 것 같고 수익률을 못 따라가게 되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달려요.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트래킹 에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추적 오차라는 표현도 쓰고요. 코스피는 10% 올라가는데 내 펀드의 수익률은 7%밖에 못 따라가는, 이렇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씨말서스감입니다. 야, 너 뭐야? 시장이 10% 올랐는데 네 시장만큼 너 못 따라가고 있어? 네가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격이 있냐? 라는 상사의 질책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은 그 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니저들은 몸에 안달이 납니다.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만 딱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빈집으로써 좀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채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연초 위에 이들을 워낙 비워놨고 빈집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 소프트웨어 여기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워낙 빈집에서 비워놨기 때문에 이들을 결국에는 좀 더 채워야 되는 수급적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대신에 반대로 얘네들을 대신에 파는 동안 많이 샀던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2차전지. 제가 뭐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고 LG 엔솔, 뭐 SDI, 뭐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도 이야기해드렸는데 대신에 이들 쪽은 시장 대비해서 지금까지 아웃퍼폼을 그러니까 아웃퍼폼이라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살짝 이익 실현도 시장에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정도 아이디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자 요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미 9월달 이후로 많이 이렇게 채웠습니다. 근데 기관들 한번 보시죠. 기관들은 아직 중립이 여기거든요. 7월달 초가 여기인데 아직 기관들이 팔기 시작한 것보다도 중립 포지션까지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기관들 중심으로 지금 똥줄이 타고 있지 않을까. 제가 통화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 한번 보세요. 개인들은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의 방향성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급만 놓고 봤을 때도 더 좋게 더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업종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 업종은 기관들은 오히려 중립 이상으로 최근에 가파르게 빨리 채웠네요.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채우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살짝 금요일날 지금 보시면 거기에 약간 들은 거 보이세요? 급하게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아직 좀 더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끝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수급이 꺾이는 거 보이시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채우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은 팔기 시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급적으로 다음 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금요일에도 이런 영향을 줬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잠깐만 먼저 해드릴까요? 네, 카카오페이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매니저들하고 이제 통화할 때 자, 그 롱숏 한 애들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카카오페이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자, 저기 매도 많이 쳐놔서 겁나는데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볼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쭉 한번 통화해 보니까 한 플러스 한 15%까지는 버티다가 거의 20% 넘어서고 25% 가면서부터 해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그때부터 숏친 애들도 좀 사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분위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상승할 때까지는 조금 버티다가 기다려 지켜보다가 20% 넘어서면서부터 야 이거 분위기 이거 이상한데 쎄한데 라는 느낌 들면서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상한가로 이게 말아버리는 그런 힘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힘은 뭐가 작용됐을까요? 저처럼 공매도 쳐놓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야 지금 이렇게 금리 이제 다시 조금 주춤하면 분명히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다고? 낙폭 가대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시총 1조 이상 되는 종목 중에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 카카오페이니까 나 카카오페이로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규 매수도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케이스가 신규 매수도 붙은 데다가 공매도 매도 많이 쳐놓은 세력들도 겁나가지고 다시 대감기 시작하니까 이 두 가지 힘이 붙어버리니까 저 대형주가 시가총 6조짜리가 상한가를 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영향이 또 이어질까?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면 자, 먼저 공매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공매도를 혹시나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우리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자,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왠지 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죠? 판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혹은 단체가, 주로 단체죠.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이 하는 거니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매도한 주식과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된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전에 구매해서, 그죠?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결국에는 사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공매도는 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자, 이 그래프가 KBS 그림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현재 주가가 뭐 키맨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키맨이라는 친구의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시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 맞고 그게 뭐 시장을 완전히 딴판으로 해설을 잘 못해. 그래서 키맨의 몸값이 2만 원으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키맨의 주식을 한 주를 빌려서 매도를 10만 원에서 해놓으면, 그죠? 한 주를 빌렸잖아요. 근데 2만 원까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 아니면 뭔가 키맨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시장을 잘 봐놓은 것 같아. 튀어오를 것 같아. 그죠? 몸값이. 그러면 10만 원에서 매도해놓고 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차익이 얼마죠?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 네. 그죠? 왜? 자, 10만 원에서 매도했는데 2만 원까지 왔어요. 근데 2만 원에 내가 한 주를 구매해서 매입자한테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2만 원 주고 내가 한 주를 사서 갚으면 이 차익이 8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의 개념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 것을 미리 내가 빌려서 팔아놓고 나중에 사서 갚으면 된다. 그 차익만큼이 내 거다. 이거는 이자율을 0으로 가정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개념이 또 하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통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이게 작년도 연말의 기사입니다. 2021년도 12월 달 기사잖아요. 보통 연말에 되면 이러한 이슈들이 수급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뭐죠? 공매도를 보통 상환하려고 하는 쇼커버의 이 현상들이, 주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산타랠리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많이 해놨는데 그 부분들을 상환하니까 사서 갚아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연말에 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매도 쪽을 한번 수급적인 우리 모멘텀을 정리를 해보면, 공매도는 쉽게 우리가 비유하면 물건을 빌리는 거다. 남한테 내가 없으니까 빌리는 거, 빌려서 판다. 빌려서. 근데 빌리는 사람이 공짜로 빌려줄까요? 당연히 야, 빌려주는 대가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자를 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이자를 얻습니다. 내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리고 공매도를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은 연말에 이자, 배당금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대여자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자 비용, 이런 보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최근처럼 내가 공매도 해놓은 것들, 숏을 쳐놓은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빨리 내가 이거 지금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북클로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연말에 이미 수익을 확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북클로징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떠난다는 거죠. 이제 수익 많이 났으니까, 내가 매도 쳐놨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나는 챙기고 북을 마무리, 매매를 끝내고 여기에서 나의 원래 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북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더 빨리 북클로징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겠죠. 그래서 빨리 사서 갚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서 15%까지는 지켜봤대요, 자기들도. 근데 도저히 안 돼서 한 20%, 25% 넘어서면서 좀 액션을 좀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파악한 내용들이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십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 주로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가 또 넣어드렸는데, 연말에 이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난다. 자, 카카오페이 한번 수급 한번 보시죠. 최근 3개월 동안 기관들도 팔아놨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담는 거 보시죠. 외국인들은 갑자기 급격하게 담기 시작하죠. 개인들이 카카오페이 가지고 있다가 팔기 시작하고,
이런 움직임들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다음 주 주 초반까지는 내일부터 주 초반까지는 당분간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하다가 못 담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제가 그걸 넣어놨나요? 잠깐만요. 표를 넣는 게, 양시장. 네,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5천억을 팔았습니다. 이거 얼마 판 거예요, 그러면? 거의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을 넘게 팔아버렸다고요.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올 한 해 많이 빠졌고요. 조금 전에 그 봤던 낙폭 과대주들이 보통 우리 시장에서 루저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주식들을 시장 대비해서 좀 안 좋은 종목들을, 그러한 좀 약했던 종목들의 급반등이 금요일 날 나왔고, 네이버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마찬가지 종목들입니다. 그죠? 대부분 개인들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데, 개인 투자가들이 금요일 날 2조 원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이제 제가 주 초반까지 일한 공매도의 영향이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길게 더 가기는 어려운 게, 그 공매도의 쇼커버로 인해서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걔네들이 다 뭐 쇼커버를 다 휘감거나 대감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그렇게 좀 따라갔다가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죠.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 주도주는 시장에서 또 새로운 뭔가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 중요하죠. 실적주가 될지, 뭐 누가 주도주가 될지 중요한데,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2조 원의 자금을 팔았는데, 이 돈들이, 이 항배가, 이 돈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그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 쪽이 그 다음 주도주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 만약에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내가 물려 있다가 파신 분들,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네, 이렇게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결국 내가 현금을 만들어놨는데 분명히 시장은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였다가 쇼커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거니까, 그 순환매 때 가족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좀 낸다, 그리고 손실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체크해서 이번에 팔았던 그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 초반까지는 최근에 낙폭 과대한 뭐 쪽의 종목들이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가 될 수 있겠죠. 네이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아닙니까? 네, 이거. 근데 이 컨센서스 전망치 보시죠. 빨간색은 22년, 검은색은 내년도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입니다. 광고 매출이 성장이 일단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막 외부에서 사들이면서 비용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성장, 고밸류인 종목도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낙폭 과대.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금리가 올라갈 때 핍박을 받았으니까 네이버도 뭐 그런 쇼커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자,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의 음봉이 아주 크게 만들어졌고, 적어도 이거 하나는 밟고 올라서야 그때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음봉을 일단 바닥에서 하나 밟고 올랐던 게 이번 주 화요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의 손바뀜이 보시면 양음량이죠. 양음량. 네. 양음량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을 조금 수반하면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첫 번째 저항을 17만 한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를 뚫고 올라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고요. 그죠? 그러면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제부터 한번 해볼 만했던 타이밍인 거죠.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매매 뭐 스킬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저항이 어디에 있나요?
19만 2천 원 정도의 여기 시가, 음봉의 시가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거기를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언제? 그저께 금요일 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거래량을 수반한 거래를 이번에 다 커버를 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가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랠리를 한번 즐겨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기술적으로 저항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요 저항이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잠깐 한번 볼까요? 가격이 네, 저기 가격이 얼마냐면 23만 6천 원 정도가 있네요. 23만 6천 원. 고기가 한번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가격적인 것은 그냥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 아니고 혹시라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서는 저항을 좀 느낄 만한 에너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네이버는 그런 쇼커버 관련된 뭐 중요한 에너지 저항 두 개를 돌파해 왔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부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제가 게임주를 한번 쭉 그 대형 게임주들을 정리를 해드렸던 게 언제였죠? 주간찐 시황에서 그것도 한 2주 전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게임 대형주들 그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좀 낙폭 과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위메이드 요 네 개를 정리를 쭉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수 위주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그다음에 린저씨의 탄탄한 그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적이 나오는 NC소프트가 가장 편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그 다음에 리니지 W 1주년 이벤트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각각 뭐 그런 기간 이벤트들이 있는 거 알려드렸는데, 자 NC소프트가 가장 강하게 지금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결국 왜 누구 때문에? 린저씨 분들 때문에.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쓰면서 게임 하시면서 그래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지난번에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세게 가장 먼저 200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게임주 대형 게임주 중에서는. 그죠? 이번 금요일날 NC소프트가 빵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그 뭐 LLL, 불소2, 불소3, 그 다음에 프로젝트 R, 뭐 TL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갭 만들고 200일선 뚫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이제는 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요 어디였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죠? 2주 전에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게임주들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튀어갔는데 여기서부터 그래도 가장 대형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무난한 게 여전히 저는 NC소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2차전지 대형주 중에서 가장 못난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16만 원 정도부터 해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나요? 이게 거의 4만 원,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겨우 이제 바닥을 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약점이 있죠. 약점. 일단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자, 분리막은 제가 창신 신소재와 같은 중국 회사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고체 정지. 전고체 정지가 생기면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분리막이라는 부분이 조금 수요 자체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고체 전지가 시장이, 그죠? 앞으로 만약에 전고체의 기술이 발달해서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전고체 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분리막이라는 수요가 조금 슬로워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또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고객사의 가동률 문제도 좀 겪어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적자가 나고 주가가 부진한 그런 이슈가 되었는데, 글로벌 캐파가 북미, 유럽 중심으로 캐파가 이제 한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캐파가 대규모 증설을 시작하면서 좀 올라간다라는 모멘텀이 지금 좀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 가대이기 때문에 아주 낙폭 가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짝 뭐 움직임이 있겠지만 좀 그러한 발빠른 매매가 좀 불가능하신 분들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2차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한번 잠깐 단기 트레이딩 하시되 그게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패스. 왜? 펀더멘탈이 제가 그렇게 썩 좋게 보는 아직 쪽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뭐 200일 선이 저기 위에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워낙 최근에 제가 그 마이크론이 그 투자 줄인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지표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에 그림은요 삼성전자의 PBR입니다. PBR은 뭐죠? 이게 여기 선을 딱 그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분자로 가고요. B가 분모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PB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BR에 이게 포워드입니다. 앞으로 12개월 후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PBR을 예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2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냐 하면요. 아래쪽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래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아지고 확장되는 국면이고 50을 하회에서 밑에 있으면 경기가 안 좋은 구간이다 라고 지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모든 제조업들의 좀 약간의 경기를 반영을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랑 삼성전자의 PBR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러한 상관관계의 흐름을 보입니다. 좀 한번 보시죠. 그냥 먼저 한 3초 정도 한번 딱 째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라? 삼성전자의 PBR의 흐름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는 약간 연동되는, 그죠? 딱 100%는 아니지만 왜? 삼성전자에 이 들어가 있는 사업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시클리컬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반도체는 커머디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한 사업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가전이 있죠. 가전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집에 있는 냉장고도 좀 바꾸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집에 냉장고도 2개가 있는데요. 냉장고 1개가 2005년도에 제가 결혼했을 때 그때 장만한 냉장고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18년째 지금 그 냉장고 쓰고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다. 지금 18년 됐으니까 냉장고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쉽게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굳이 고장 안 났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을까? 남편들은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또? 굳이 고장 안 났는데 그걸 지금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이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물가도 올라가서 가처분 소득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전은 고장 나지 않으면 TV, 냉장고 이런 거 세탁기 잘 안 바꾸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고가의 내구재니까. 그런 것들 또 사업부 가지고 있죠. 또 뭐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제가 갤럭시 노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4인가요? 어쨌든 3인가? 아무튼 신제품 나와도 그런 거 바꾸고 싶어도 고장 안 났는데 2년 이상 더 쓰는 거죠. 요즘은 다. 그죠? 쓰는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 또 사업부 뭐 있죠? 아무튼 삼성전자는 뭐 그런 부분들을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앞에 뭐 IT 디바이스들이 잘 팔려요. TV도 잘 팔리고, 뭐 이 패드, 그죠? 갤럭시 노트, 그 갤럭시 뭐죠? 이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 태블릿 PC, 갤럭시 태블릿 PC 있죠. 그런 것들도 잘 팔려야 삼성 디스플레이 수익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수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부들이 상당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제조업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하향할 때 삼성전자의 PBR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식 가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금융위기 때 한번 보세요. 박살이 나죠. 1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금융위기였다.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때 PBR 1배 밑으로 떨어졌던 때가 그때였죠. 이때 제조업 지수가 박살 나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제조업 경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빵 할 때 BBR 빵 하고, 그동안 뭐 계속 행보하는 그림이고요. 좀 이렇게 밑으로 떠질 때 같이 빠지고. 자, 제조업 경기 회복될 때 삼성전자 PBR도 다시 프리미엄을 줘도 되겠네. 자산 가치보다 1.5배까지 받았죠. 그리고 다시 이런 그림들. 그리고 최근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 2020년 코로나 때 3월달 박살 났다가 그때 갑자기 IT 수요들이 빵 올라오면서, 그죠? 집에서 지내거나 회사에서 원격으로 뭐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뭐 지원금들 많이 나오면서 그런 디바이스들 많이 사면서 빵 떴다가 다시 그 수요가 꺾이고 쭉 제조업 경기 빠지고 PBR 빡 빠지고, 그죠? 요런 그림.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분위기 정도가 이제 에서는 한번 턴할 수 있는,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조금씩 그러니까 이 재고가 소진되는 주요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입니다. 중국의 오픈, 다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갈 때 중국이 다시 열면 이런 경기가 좋아지면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본다면 뭐 중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먼저 튀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22년도 실적입니다. 쭉 빠졌고요. 22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내년도 실적도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미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가는 벌써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왜? 이미 3개월 뒤와 6개월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씩 계속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그러면요, 키맨님 단기적으로 말고 앞으로 조금 큰 그림으로서 좋은 내용은 없을까요? 제가 희망 회로를, 행복 회로를 하나 그려본다면, 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나중에 시장 빠졌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댓글에다가 키맨이 그럴 때 알아봤어야 됐다 뭐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행복 회로를 돌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으니까, 이게 진짜 왜 지금 지금 상승하는 반등하는 것도 약간 신뢰가 안 가시는,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 회로를 제가 하나 그려본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우리 3%빵 떠서 출발할 때 제가 8.15 방송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KB증권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제가 알림톡을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반등에 이 반등이 과연 진 반등일까, 계속 반등이 될까, 불안감이 크실 텐데, 그죠? 이게 사투리를 제가 주로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불안감이 크시겠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미국의 S&P 500이라는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와 S&P, 나스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S&P 500이라는 지수가 대표 지수인데, 그 S&P 500 지수가 5% 정도 올랐었거든요. 목요일 날 CPI 발표되고 난 다음에 5% 정도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상승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5% 상승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료를.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S&P 500 지수가 5.5% 정도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5% 이상 상승했던 날은 2000년 이후로 총 17번 정도가 있었네요. 무수히 많은 우리 거래일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도 이후에 거래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5% 이상 S&P 500이 상승했는 날이 17번이래요. 17번. 그러면 이 17번이 과연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봐볼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중에 5번이 2020년 3월달과 4월달에, 즉 코로나죠.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죠? 그때 폭락하고 반등을 줬을 때, 그때가 한 5번 정도 S&P 500이 5% 이상 하루에 상승률이 나왔던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한 9번은
네, 한 9번 정도가 보시면 한 9번 정도가 언제? 2008년도 10월에서 2009년도 1월 사이입니다. 1분기 3월 달 사이. 이때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어요? 미국발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박살났을 때, 그리고 반등 줄 때였습니다. 그죠? 제가 10월 24일이라는 날 정확하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가장 바닥에서 주식을 털렸던 날, 전 지금도 기억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매사에 이제 공부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100%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뭐 고점과 저점을 알려드리는 능력은 아직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지금도 부족한데 2008년도는 제가 얼마나 더 부족하고 하수였겠어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안타깝게도 저도 바닥에서 많이 털렸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바로 S&P 500 지수가 바닥에서 5% 이상씩 올랐던 그런 때가 9번 정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S&P 지수가 5% 이상 상승했을 때가 좀 대바닥인 경우가 많았네. 그리고 대추세 전환의 시기가 그런 케이스가 많았네. 그러면 희망사항이지만, 행복회로지만, 이번에도 CPI 발표되고 S&P가 5.5% 상승했는데 강한 바닥에서의 추세 상승 전환에 트리거가 돼주기를 좀 희망을 저는 해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조작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해봤을 때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희망회로를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불안감을 조금 한번 의심을 조금 낮춰보자. 물론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뭔가 시장에 반대적인 이런 흐름이 이슈가 만들어지면 뭐 제가 가장 먼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렸던 뭐 그런 내용이고, 뭐 8.15 가족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 저건 S&P고 아니 우리나라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요거 하나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2000년 이후에 거래일이 얼마나 많나요? 이거 보시면 자, 여기가 다 2000년도인데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봉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있는 건데,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코스피가 우리 얼마 상승했나요? 지금 보시면 3.4%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코스피가 그러면 3% 이상 상승했는 날을 제가 2000년도 이후로 한번 해보니까 잠깐만 120 몇 번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130번 정도 돼요. 130회.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코스피가 하루에 3% 이상 오른 날이 130회 정도 돼요. 네, 130회 정도 되는데 22년도 여기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3% 이상 오른 날이 잘 있었겠어요? 잘 없었고요. 주로 21년 어디 갔어? 여기 올라오는 구간. 여기에서 한 두어 번? 두세 번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었고, 2020년 여기 올라올 때, 코로나 팬데믹이 올라올 때 여기 한 6번, 7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 2011년도 요 구간, 여기가 한 10번 정도, 9번에서 한 10번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와 2009년도 여기가 또 한 20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조금 대추세 전환의 그러한 변곡점에서 코스피가 3% 이상 오르는 횟수가 꽤 많이 빈번하게 나왔다. 그리고 큰 파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조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키맨이 또 3천 간다더라 이런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코스피가 3% 이상 올랐을 때 이후 2000년도 이후로 횟수를 체크해 보니까 주로 추세 대반전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주로 하루에 코스피가 3% 이상 오르는 횟수가 많았더라
정도. 그래 S&P 500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자료가 네. 자, 그 다음에 뭐 짧게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원화가 아주 강세로 움직이고 있죠.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움직일 때 원화 강세의 가장 최고의 수혜자는 보통 항공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대외 그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비행기를 리스를 해오거나 그다음에 금리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항공주가 이럴 때는 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케이스가 좀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고, 자, 중국이 리오퍼닝이 되고 열린다. 그러면 화학과 대표적으로 철강, 그죠? 이들이 대표적으로 또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화학 조정에서는 제가 뭐 2차 전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LG화학. 그래서 앞으로는 LG화학이 2차 전지 소재 쪽이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던 EG라든지 ABS라든지 이런 기초 화학보다 이익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언제부터? 아마 내년도 후반부 정도 가면 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화학, 지금은 화학으로 보지만 어쨌든 LG화학은 전통화학과 2차 전지 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장의 화학주보다 다른 화학주보다 세죠. 그래서 화학, 철강, 시클리컬 업종이 중국이 열릴 때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전도 제가 LG전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간 찐시황에서 가전 부분에 이익 피크아웃 우려가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뭐 VS 사업부, 즉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 이슈도 있고 애플카 이슈도 있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고 빗장을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래서 삼성전기도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출하량이 바닥을 찍고 턴을 하면 MLCC가 이제 서서히 소진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턴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LG전자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정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주 주간지 시황에서 리튬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요거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를 이제 좀 자제를 할까 싶어서 네, 리튬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리튬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번 주에도 참 그 표를 넣어드렸었죠.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네, 한번 보여드리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제가 어떤 내용들을 넣어놨냐. 네, 요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리튬 관련해서 금량이 시가총액 2조 4천억을 넘어가길래 요 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주도주는 리튬인 것 같다. 다들 리튬 뭐 IRA 법안 때문에 만들어진 흐름이긴 한데, 그죠? 중국이 무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중국이 무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수혜가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리튬을 만드는데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양극재 회사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그 밸류 체인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보여드렸던 표에서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표들이 대장주가 금량이고, 그죠? 금량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 4천억까지 가니까, 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이렇게 날아가면, 자, 양극재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에코프롬 비행과 LNF가 시총과 캐파 증설을 이유로 시총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따라간다? 그 밑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상대 비교를 한다. 매니저들은, 특히 사모펀드 애들은, 그죠? 상대 비교를 통해서 캐파의 차이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시가총액이 6분의 1이나 벌어져 있지? 그러면 이제 이 애들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산화 리튬, 뭐 리튬 관련 밸류 체인 중에서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금량이었고, 금량이 2조 원을 넘어가면서 저렇게 달려가면서 미래나노텍까지 시가총액 7천억까지 올라간다면 시선은 이제 점점 더 위에 있는 회사들보다 밑에 있는 기업들 쪽으로 시가총액 3천억대였고 WI는 2천억대였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들까지도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거가 제 이제 아이디어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이었는데, 조금 요 밑에 있는 실적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드렸는데,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불안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고,
그죠? 특히나 과거에 이 회사들의 이 기업을 좀 움직였던, 컨트롤했던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세력이라고 있다 해야 되나요? 큰 손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좋게. 네. 큰 손들이 있다면 이 큰 손들이 과거에 좀 안 좋은 좀 약간 뭐 이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워낙 주위에서 많이 주시고 하셔서 원래 제가 이 기업들을 말씀드릴 때 부탁드렸던 것이 저는 초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초고수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 왜? 스스로 사고 손절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클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초보자분들이 아니라 초고수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거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공부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해드렸는데 저한테 자꾸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안 좋았던 케이스들을 질문 주시는 걸 보니 고수분들이 아니라 일반 초보자분들도 자꾸 이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주가가 이번 주에 또 뭐 올라가다 보니까 더더욱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그건 뭐 알 수 없으니까요. 초보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괜히 또 잘못 들어가셔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나중에 저한테 또 혹시라도 안타까움을 토로하실까봐 이제부터는 그냥 저는 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좀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하이드로리튬이 목요일 날 25% 오르고 금요일도 12% 오르면서 거의 한 뭐 40% 가깝게 이틀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지금은 뭐 어쨌든 수익 구간이잖아요. 최고가니까. 그래서 저는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를 권고를 뭐 드리겠고요. 뭐 고수분들만 하신 걸로 저는 믿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는 걸 믿겠고 지금부터는 뭐 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워낙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뭐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 글자가 잘 보이진 않죠. 이게 포스코에서 리튬 추출하는 신기술이 과거에 어떤 게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사 이렇게 조회해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훨씬 하실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박수 칠 때 서서히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정리를 리튬까지 코멘트 마무리 드리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 조금 길게 한 것 같은데 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한 주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하나의 이제 또 새로운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이제 남아있는 11월, 12월 2달 동안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상처 없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또 개장 전 방송에서 내일부터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요일 밤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오전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